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나오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인공지능 도메인 정리부터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예상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토픽인 심층신경망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이 오토 인코더와 리스트릭트 볼트만 머신, 그리고 핵심 딥 뉴럴 네트워크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도메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가장 중요한 토픽들은 공통 설계 원리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히든 레이어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고, 어, 이렇게 완성된 인공지능 신경망의 종류, 비지도 사전학습 신경망부터 콘볼루전 뉴럴 네트워크, 제기 신경망까지 각종 분류 기법으로는 K-민스 알고리즘과 SVM 알고리즘이 있고, 이 인공지능 학습을 가속시키기 위한 방법들로 이제 미니 배치,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GPU, 그 다음에 구글에서 개발한 텐서플로우 유닛까지 이런 방식들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주제들이 더 다양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이것을 제외한 주제들은 좀 통계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최근 5회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118회와 121회 같은 경우는 컴시응 시험이 없었던 회차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고 있고, 컴시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시응 특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씩 나오고 세 문제씩 나오면 인공지능 도메인이 준비가 안 되면 합격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들의 특성이 과거엔 좀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수준이었었는데 최근 한 2, 3회차 전부터는 굉장히 깊게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좋은 문제를 꼽자면 컴시험과 관리 119회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사하강법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야만 오버슈팅을 방지하는 기법, 그리고 지역 최소점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컴시응 119의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컴시응 120의 2-1번 문제는 저도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 그리고 가설과 비용, 이 문제는 사실 인공지능 문제라기보다는 통계학의 영역이어서 이런 통계의 문제는 따로 토픽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나올 법한데 아직 나오지 않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 이 문제는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토 인코더와 제한 볼츠만 머신,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한 볼츠만 머신 같은 경우는 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오늘은 심층 신경망의 기본 개념과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특히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것을
세상을 대표하는 법을 배우는 기계라고 그 제프리 힌튼 교수께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축약을 하면 특징 추출을 자동화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뇌 구조를 모방을 해서 이 동그란 것들이 하나의 뉴런들이고 이 선으로 연결된 것들이 그 뉴런과 뉴런이 연결된 시냅스를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컴퓨터로 구현을 해서 이 노드들을 설정을 한 후에 노드와 노드의 관계를 가중치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해서 이 가중치를 조정을 해가면서 특징 추출을 자동화한다. 이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인풋 레이어에 데이터를 통과시키면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설정된 이 은닉 계층에서 가중치 전파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결과값을 전파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노드가 3개인 신경망을 예를 들어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프리 힌튼 교수께서 2006년에 작성한 A Fast Learning Algorithm for Deep Belief Nets라는 논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보면 하우스 점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집이 흔들리는 상황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집이 흔들릴 테고요.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뭐 트럭이 와서 갑자기 집에 충돌한다 그러면 그것도 집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트럭이 충돌하는 것을 각각의 노드로 식별을 한 거고요.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집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플러스 20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지수함수배로 증가가 됩니다. 2의 20승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트럭이 집에 부딪힌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0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집이 흔들리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20의 값을 가지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뉴럴 네트워크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 노드와 가중치를 식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지만 강력한 산출물을 내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핵심은 바로 이 아까 설명드린 히든 레이어를 어떻게 정의하냐 바로 이 문제이고 이 히든 레이어를 정의하는 방법을 공통 설계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공통 설계 원리를 적용하는 각종 기법과 변수들은 파라미터부터 해서 활성화 함수와 손실 함수,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리스트릭트 볼트만 머신과 오토 인코더를 적용하면 여러가지 신경망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지도 사전학습 신경망, 합성곡 신경망, RNN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종 변수와 기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파라미터라고 설명을 했는데 가장 혼돈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파라미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는 내가 조정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라미터는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요소이고 예를 들어
데이터 셋이 결정이 되면 평균과 분산 같은 요소들은 이미 답이 나와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 내부에서 결정되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변수, 이런 것은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학습이 완료되면 가중치는 학습이 완료되면 정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심층 신경망 히든 레이어 안에서 정의되는 각종 계층들. 계층은 레이어 자체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활성화 함수. 이 활성화 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노드와 노드의 가중치를 다음 노드로 어떻게 출력하느냐, 가중치를 어떻게 출력하느냐를 의미를 하고,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 출력값을 0에서 1로 제한한 시그모이드 함수와 출력값을 0부터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릴루 함수가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RNN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릴루 같은 경우는 CNN망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것까지 만약에 들어가자고 하면 좀 뎁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존재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도 있고 변형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노드에서 노드로 가중치를 어떻게 출력하느냐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 손실 함수. 손실 함수라고 함은 예측값과 실제 값의 그 차이를 의미를 하고 그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손실 값이 낮을수록 학습이 잘 돼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요. 그 손실 값을 판단하는 기법에는 제곱 손실 기법, 대표적으로 민스퀘어 에러라고 하죠. 제곱 손실 기법과 로지스틱 손실, 힌지 손실, 음의 로그 상관 관계도 이 네 가지 기법이 있고, 이것들은 각각 회귀 기법, 분류 기법, 재구성 기법에 연관이 있으며, 이 재구성 기법은 다시 비지도 특징 추출과 연관이 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손실함수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제곱 손실 기법, 추가하자면 로지스틱 손실 기법까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적화 알고리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시면 X축은 여러분들 자, 다시 Y축은 손실률을 의미합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의 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반복함에 따라서 손실률이 어디에 도달했느냐를 표현을 한 거고, 이게 X값입니다. 보시면 결국은 학습이 완료가 되려면 손실률이 가장 작은 이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되고, 최적화 알고리즘은 이 손실함수가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을 한 번을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야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게 다른 이야기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 이 지점에 만약에 지금 현재 존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지역 최소점이 어디일까를 판단을 할 땐 여기서
미분에서 기울기만큼 전진을 해 나가는 그 방법을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통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미분을 두 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헤시안 근사값이라고도 부르고 혈례기울기법, 헤시안 프리 기법 등이 존재합니다. 2차 미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는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고, 레이어 내 노드 수, 자, 뉴런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자, 계층 내 노드 수도 성능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노드 수가 많으면 학습을 하는데 속도가 느려질 테고, 노드가 적으면 학습은 빨리 되겠으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들. 자, 모멘텀 혹은 학습률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한 스텝 한 스텝 얼만큼 전진을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모멘텀 혹은 학습률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학습률이 크면 학습은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최소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이 스텝 크기가 너무 작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 최소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역이 물론 전역 최소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지역 최소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최소점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멘텀을 조절해 나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RMS 프로, 에이덤, 에이다그라드, 에이다 델타 등이 있습니다. 지역 최소점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이 방법은 기출문제이고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역 최소점이 뭐냐면, 자, 보시면 이 말 안장같이 생긴 것에서 지금 아다 델타가 가장 빨리 최소점에 도달을 했고요. RMS 프롭과 아다그라드가 지역 최소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시면 SGD는 지금 최소점으로 향하지 못하고 지역 최소점에 정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학습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최소점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MS 프로를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아다그라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0 방지 기법은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 이 각각의 특징은 여기서 그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아두시고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에서 더 검색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자, 이 규제를 하는 이유는 오버피팅을 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버피팅이라 함은 아예 샘플 데이터를 외워버린 상태,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창의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그러면 인공지능의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노드를 삭제해버리는 방법, 또 가중치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중치를 낮추거나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드랍아웃 레이쇼, 드랍아웃 비율을 80%까지 부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모멘텀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크면 학습은 빨라지겠죠. 그러나 최소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활성화 함수와 손실 함수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초기 값을 어떻게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편향, 바이어스는 일반적으로 0으로 설정을 해주고, 히든 레이어 안의 가중치는
최대한 랜덤으로 부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가중치를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뭐 자비어나 릴루 이 함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4j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초기화할 때 보통 저는 자비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에포크와 미니 배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미니 배치라 하면 요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을 시키면 너무 낭비가 크기 때문에 잘게 잘게 쪼개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미니 배치라고 하고, 학습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 기준에서 요거를 몇 번 반복을 시킬 것인가 이 의미입니다. 자,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를 몇 번 반복시킬 것인가 이 뜻이고, 자, 이터레이션은 에포크를 미니 배치로 나눈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데이터를 정규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0에서 1까지 표준 편차 안에서 정규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심층 신경망에 대한 설명이었고, 더 자세한 토픽들, 중요한 토픽들, 주요 딥러닝 네트워크, 뭐 제한 볼트만 머신, 오토 인코더는 다음 편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